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라이브입니다. 오늘 새벽 이 미국의 FOMC 결과 잘 보셨나요? 사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측한 대로 이 0.25%포인트 인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튼튼합니다. 은행은 안전합니다. 단단해요.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끝났죠. 이렇게만 보면 별 변화 없는 그냥 평범한 FOMC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이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사실은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자신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장악력 이런 것들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안타깝게도 옐런과 함께 이 파월 의장이 사실상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어가는 그런 중요한 FOMC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이미 0.25%포인트 인상을 예측하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박종훈의 경제한방을 이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 새벽에 아주 미묘한 변화들이 생겼고 그게 앞으로 큰 거대한 이 변곡점이라는 건데요. 자, 일단 주가가 미국에서 많이 크게 떨어진 걸 보고 이 사실 언론들이 좀 잘못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매파로 막 부활을 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 그래갖고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본 기사들이 있었는데 또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파월 말 때문에 조금 떨어진 것도 맞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변수들이 미국 주가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렸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노무라 증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봤던 그런 쪽에서 좀 깜짝 놀란 측면도 있고요. 주가가 미국에서 많이 떨어졌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옐런 재무부 장관의 오락가락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예금자 보호를 25만 달러로 정해져 있는 걸 이걸 한도를 넘어서 정말 무한대로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아니 이거 오늘 새벽에 또 말을 바꿨어요. 전액 예금 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건 정말 미국의 경제 주체들 또는 투자자들 정말 은행 예금주들 엄청나게 혼란을 줄 만큼 잘못된 오락가락 발언이라고 보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저도 이제 대한민국 관료들을 정말 많이 취재해왔죠. 저도 기자 생활 26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취재를 해왔는데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는 항상 그런 겁니다. 발언 내뱉어 봤더니 반응이 너무너무 안 좋고 살짝 말을 바꾸는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시장의 옐런 재무부 장관에 대한 신뢰도는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주식시장에서도 사실은 옐런 빔이라고 할 만큼 전액 보장한대 그러니까 막 주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 옐런 빔만큼 올랐던 게 사실 하락을 했던 거 제자리를 찾았던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 상황에 대한 짧은 정리였다면 이런 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 뷰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라이브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가는데 사실 이번에 FOMC 또는 파월의 이 태도를 볼 때 굉장히 자신감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쫄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공식적인 성명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연준 성명에서 금리의 이 지속적인 인상 이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가장 중요하죠. 이게 삭제됐다는 것으로 어쨌든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됐고요. 동시에 연준 이 FOMC에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는 점도표, 이 점도표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유지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잠깐 물가가 엄청 통제권을 벗어나서 막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거 금리 인상을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또 파월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점도표가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여졌지만 유지가 되면서 평균 5.1%.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제 금리 올릴 만큼 다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 번 정도 올리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 지긋지긋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고 제가 봐도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금리를 더 끌어올리고 더 빨리 끌어올리는 이 부분
은행들이 갑자기 미국에서 파산을 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니까 뭐 금리를 그만큼 못 올리겠죠. 그러다 보니 대체로 예상한 바대로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확실히 나약해졌다 할 만큼 정말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일단 연준 성명에서도 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대출 요건이 더 엄격해져서 왜? 은행들이 파산을 막 하니까 이 대출 요건이 엄격해진다는 거 결국 대출해줄 때 은행들이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옆에 있는 애들이 막 파산을 해. 그러면 겁나죠. 그러다 보니 대출을 좀 아무래도 훨씬 더 아주 강력한 어떤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지켜서 대출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대출이 엄격해지면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연준 성명에 이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돈줄이 말라서 긴축적 통화 정책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0.5%포인트 인상이 아닌 0.25%포인트로 올려도 이런 어떤 대출 여건이 엄격해진 걸 고려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뜻이 연준의 성명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들이 정말 픽픽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돈 안 빌려주면 경제가 더 나빠질 거라고 본 거니까 거시경제가 안 좋아질 걸로 보고 금리 인상 이걸 예상보다 0.5보다 좀 낮게 한 거잖아요. 어쨌든 연준이 그렇게 본 부분 확실히 전보다 크게 물러선 모습이 보입니다. 또 나약해진 부분이 여기서 또 보이는데요. 제가 어제 이 경제막 라이브에서도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립 서비스를 할 거다. 0.25%를 포인트로 올린 다음에 말로 요걸 이제 좀 천냥빚을 갚을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튼튼하다는 말 할 것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튼튼하다라는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했어요. 기자회견 내내 계속하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Strong and resilient. 그러니까 튼튼하고 회복력이 있다. 이 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이게 차라리 한 번만 한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면 시장이 어떻게 들리느냐.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면 뭐다? 오히려 걱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쫄았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져갈 만큼 좀 약간 걱정하게 만든 측면이 오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망도 말이 좀 바뀌었죠. 자, 파월 의장이 연착륙 가능하다. 연착륙 가능하다. 이게 진짜 거의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연착륙이라는 말을.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오늘 새벽에 이 은행권 위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없었다면 당연히 연착륙 가능성이 컸겠지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지금 말하기는 성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연착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성급하다. 이 예전하고 말이 확 달라진 거거든요. 연착륙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결국은 지금까지는 뭐 계속 금리 인상 막 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냥 이번에도 진짜 0.5%포인트 인상할 것처럼 은행 파산 사태 이전만 해도 굉장히 강경했죠. 그리고 금리 상단도 더 올릴 것처럼 얘기해 왔는데 굉장히 약해진 모습을 사실상 보였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처음에 오판하고 우리 이제 아침 기사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정확하게 요 파월 의장이나 또는 성명에 대한 분석 제가 보기엔 예전보다 훨씬 더 한없이 약해졌다고 보는데요. 자, 이렇게 약해진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이 사실 21년만 해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돈 있는 대로 풀고 너무 과도하게 자꾸 이 시장에 정말 그야말로 금리 인하도 너무 오랫동안 너무 유지했고 양쪽 하나도 너무 과하니까 사실 이 레리 서머스처럼 정말 현장 실무 경험 미 재무부 장관으로 쌓았던 분이죠.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인 이런 레리 서머스 교수 같은 분이 엄청나게 경고했거든요. 신랄하게. 당신 이러다 진짜 미국 큰일 낸다. 진짜 끝장낼 일이냐. 심각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파월 의장이 약간 비웃었거든요. 웃기고 있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완전히 그냥 일축해버리고 돈 푸는 정책을 계속 유지했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정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집어삼키듯이 하다 보니까 지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비판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뭐냐?
금리를 너무 빨리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어쨌든 꿋꿋하게 끌어올리다 보니 이 결국은 시장의 경고 또는 학자들의 석학들의 경고대로 은행들이 막 파산하고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강단 있게 올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자신감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FOMC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이 정말 주류 세력, 이 주류 인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발언에 대해서 겁먹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는 더 세게 말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장, 부의장, 주류가 지금 겁을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시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강단 있던 연준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시장을 주도해 가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이 겁먹은 연준이 시장 앞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결국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가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일단 당장은 아마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났다. 이제 올려봤자 한 번 정도고 사실상 그 한 번도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커졌죠. 만약에 금융 시스템이 다음번 FOMC까지 한 번만 더 흔들려 보세요. 아마 금리 인상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들이 늘어났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간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주가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 양적 완화로 사실 지난 1년간 이 풀렸던 돈, 그거를 이제 양적 긴축으로 요걸 6천억 달러 정도를 사실 시중에서 빨아들였어요. 양적 완화로 풀렸던 돈에 6천억 달러를 빨아들였는데 제가 이 3월 15일까지의 통계를 말씀드렸죠. 이 중에 절반인 3천억 달러를 다시 시중에 풀었다. 자, 근데 지금 22일까지 통계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근데 요 기간 동안에도 만약에 돈을 풀었다 그러면 양적 완화로 그동안 풀렸던 돈이 다시 과거처럼 엄청나게 시장에 넘쳐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돈보다 정직한 게 없습니다.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풀리면 풀린 만큼 바로 증시를 들어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까지 양적 완화를 다시 사실상 재개할 만큼 돈을 푼 건 그만큼 쫄았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시장에 넘치는 돈은 베어마켓 랠리를 다시 끌어낼 만큼의 조건을 사실상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연준의 공포,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다시 또 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자, 이게 잘못됐다는 거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지금 당장 은행 시스템이 망가질까 봐 어쩔 수 없이 푼 건데 결국은 이거 오래 지속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은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풀린 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환율 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결국은 연준의 자신감이 약화된 것은 결국 달러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된 거고요. 달러가 결국은 약세로 실제로 돌아섰고 이 과정에서 금값이 또 치솟아 올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금값, 원화로 표시한 금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뭐 지금 달러로 표시한 금값은 1.7% 이 시각 현재 전일 대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1트로이온스에 2,000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지금 연준의 이 변화, 변곡점을 넘어선 이 변화는 금융시장에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금리 인상 사이클도 끝나고 정말 이제 호재가 아니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연준이 그동안 일종의 증시의 빌런이었잖아요. 금리를 계속 끌어올림으로써 빌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 태도의 변화는 좋게 낙관적 전망을 고개를 들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적 완화로 다시, 그러니까 사실상의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동안에는 아마도 장밋빛 전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야, 이제 주식 이제 폭등한다. 뭐 코스피 3천 시대가 다시 온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벌써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많이 봤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이 자신감을 잃었고 그다음에 쫄아 있다는 것은 사실상 시장에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사실은 경기 침체 사이에서 지금 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 말은 저는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연착륙을 하면서 물가도 잡는다.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물가를 잡고요. 또는 악성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악성 인플레이션 단계로 들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임금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물가가 다시 임금을 끌어올립니다. 이 악성 인플레이션의 고리를 끊으려면 뭐든지 하나 올라가는 걸 하나 딱 잡아채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거 미국에서 지금 심각하죠. 근데 지금 실업률인 지금 미국 역사상 굉장히 역대급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데 자, 임금 인상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안 들어주면 사람을 더 구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선 지금 인력난이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 없이 지금처럼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서 임금을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아직도 미국에선 특히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 진짜 많이 오릅니다. 여전히. 자, 지금 2월 달에 물가 상승률 6%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 인상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어떻게든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서 실업률이 지금처럼 3%대가 아니라 5%, 6% 점점 올라가야 이 정도는 돼야 최소한. 뭐 진짜 물가 확실하게 잡으려면 한 7, 8% 돼야 좀 끔찍하고 잔혹하지만 그래야 사실은 일자리가 부족해져서 그래서 임금이 잡히고 물가가 잡히는 그런 경기 침체가 물가를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꾸 이제 환상을 불어넣는 거죠. 자, 연착륙하면서 동시에 물가를 잡는다.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데요. 지금 이제 침체나 인플레이션의 갈림길 속에서 사실은 지금 점점 확률이 저는 이제 거의 5대5로 보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를 잡을 확률과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럴 가능성 5대5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자, 사실 1970년대 아서번즈 시대, 그때 연준 의장의 이름입니다. 아서번즈 시대. 그때 아서번즈가 실패를 했던 가장 큰 원인은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기를 제가 한번 그래프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자, 1970년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7%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제 금리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긴축 정책을 쓰니까 물가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대까지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니까 경제가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 진짜 곡소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조금 이 틈이 벌어진 사이에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자, 번호로 보면 2번. 그때 물가 상승률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2%. 첫 번째가 7%였는데 두 번째는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긴축 정책을 쓰니까 물가를 잡았겠죠. 근데 그때 두 번째 잡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5%대까지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많이 못 낮춘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닉슨 대통령의 재선 이 문제가 걸리면서 다시 돈을 풀었다고 보여집니다. 닉슨 대통령이 아무래도 조인트를 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야사기 때문에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세 번째 물가 상승률이 정말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번호로 보면 3번입니다. 그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4.8%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결국은 연준이 시장에 대한 통제력, 장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장은 그 틈을 노리게 되고요. 한없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령탑이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상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은 사실상 이 금융당국의 빈틈을 아주 강력하게 아주 파고드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오늘 새벽의 상황이 옐런 전 의장, 즉 현재 옐런의 재무부 장관 그리고 파월 의장 이 두 분이 사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시장의 신뢰를 상당히 잃어버리는 모습을 사실상 목격을 했습니다. 두 경제 사령탑이잖아요. 시장의 공포를 잡아야 되는 분이고 이런 분들이
옐런 같은 경우는 우왕좌왕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게 만들었고, 파월 의장은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이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던 연착륙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현재 사실 이제 연준의 상황, 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안개 속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이 사실상의 양적 완화로 푼 돈, 이걸 통해서 시장의 안정화가 됐다고 해서 결코 시장을 그렇게 만만하게 장기적으로까지 만만하게 보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현재의 상황,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지금 각국 정부의 경제 수장이나 아니면 대통령 또는 총리들이 계속해서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자, 영국의 트러스 전 총리 엄청난 사고 쳤죠. 이게 도대체 영국의 국채 시장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해갖고 영국을 금융 혼란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레고랜드 사태, 얼마나 지방채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여기다가 만약에 미국까지 신뢰를 잃게 된다면 진짜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이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옛날 폴 볼커나 아니면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갖고 있던 그런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빨리 회복하기를 좀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박종원의 경제한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아닌 대체 자산, 뭐 금이나 다른 자산들에 대한 관심도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 오늘 새벽 상황, 이 상황을 정리하는 선에서 오늘 박종원의 경제한방 라이브를 마칠까 하는데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앞으로 금융시장의 전망들 있을 겁니다. 다음 라이브는 다음 주에 아마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